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발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앞바다에 48.5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5월 31일에는 P4G 정상회의에서 신안뿐만이 아니고 울산 앞바다에다가 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 그 금액은 합쳐서 75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83조 원. 그러니까 울산에다가는 35조 원 정도를 투자할 모양입니다. 83조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 원입니다. 그것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풍력에다가 투자하겠답니다. 그것도 임기 말에 말입니다. 뭔가 큰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하긴 한데 에너지에 관한 제 지식이 짧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남짓 이와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전기값이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정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력망 전체가 순식간에 다운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지금 욕먹고 있는 바로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위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그 실상을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 서강대 이덕환 교수, 인천대 손양훈 교수, 동덕여대 박주원 교수, 부산대 이현철 교수, 서울대 성원영 교수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미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김정호 경제TV 시청자님들께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신안 앞바다에 들어선다는 그 풍력단지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높이 200m짜리 풍력발전기가 1000개가 들어설 예정이랍니다. 남산 타워의 높이가 237m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기둥 위에 날개들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 날개의 길이는 뭐 100m, 최소 100m, 뭐 심지어는 한 200m짜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조물이 1000개가 들어서게 되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날개끼리 부딪힐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에 풍력발전기에 막혀서 바람이 흐트러지니까 뒤에 발전기 효율이 또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 사이에는 최소 700m 정도를 띄워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가로 세로 각 1km 사각형 안에 그 바다에 풍력발전기 한 대를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군요. 그래서 풍력발전기 1000대를 세우려면 한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요. 서울 면적의 3배, 3배에 달하는 바다가 온통 풍력발전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 또 사고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업을 할 수도 없지요. 생산한 전력을 육지 전력망으로 옮겨와야 할 테니까 바다 밑으로는 또 긴 해저 케이블도 깔아야 합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48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신안 앞바다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시설 용량이 8.2기가와트입니다. 참고로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 시설 용량이 133기가와트입니다. 거기다가 8.2기가와트를 48조 원을 들여서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엄청난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건설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풍력 8.2기가를 만드는데 48조가 드니까 1기가와트당 6조 원이 드는 겁니다. 48을 8로 나누게 되면 말이죠. 전력수급 계획에 아주 오래 관여해왔던 노동석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말에 따르면 원전 건설비, 원자력 발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는 1kW당 3,000달러, 그러니까 1기가와트당으로 하면 30억 달러, 한 3조 3천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근데 풍력 발전에는 지금 1기가와트당 6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설 용량이라면 원자력 발전소는 3.3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은 그 현장에서의 건설비만을 따져봤을 때 원자력보다 기가와트당 건설비가 1.8배가 비싼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건설비가 얼마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의 원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설비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비가 같다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전기 1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은 85 내지 90%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21시간, 21시간을 풀 가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근데 풍력 발전기의 이용률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신안 앞바다에 들어서는 이 풍력의 이용률은 30% 정도 될 거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국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풍력 발전기들의 2020년 발전 효율이 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나치게 넉넉하게 봐준 것인 셈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용률 30%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루 24시간 중에서 평균 7시간 정도 풀 가동을 한다. 나머지 17시간은 멈춰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이 북해 먼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기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이 50%를 넘는다고 해요. 이유는 바람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 북해 먼 바다의 평균 풍속은 초속 11m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신안 앞바다에 세워질 풍력 터빈, 이것은 한 8메가와트급이 될 텐데 이 신안 앞바다의 풍속은 한 초속 7m 정도,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자, 근데 이 8메가와트급 이 풍력 터빈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베스타스라고 하는 이 기종의 이 회사의 풍력 발전기인데 8메가와트짜리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람의 강도와 출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풍속이 초속 13m일 때 8메가와트가 100% 다 나옵니다. 근데 풍속이 낮아지게 되면요, 출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초속 11m, 즉 북해 먼 바다의 그 풍속 하에서는 7메가와트가 나옵니다. 8메가와트짜리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7m예요. 근데 초속 7m일 때 출력은 2메가와트가 됩니다. 8메가와트짜리가 2메가와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8메가와트짜리를 설치를 하더라도 나오는 전기는 2메가와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 1기가와트 용량은 원자력 발전으로 하면 0.25기가와트 정도에 밖에 구실을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안바다에 부는 바람이 풍력 발전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남해 풍속 초당 7m라고 하는데 또 그것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광주과학기술연구원의 윤진호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남해에 불어오는 이 서풍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잘 안 거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을수록 전기 원가는 높아지지 않겠어요? 작은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비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전기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전 이용률을 85%로 보고 풍력 발전기 이용률을 30%라고 넉넉하게 봐줄 경우에 풍력은 원전에 비해서 2.8배의 원가 상승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85를 30으로 나누니까 2.8이 되는 거죠. 시설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풍력 발전기 수명은 20년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60년입니다. 3조 원을 들여서 1기가와트짜리 원전을 지으면 60년을 쓸 수 있는데 풍력이라면 6조 원을 들여서 1기가와트 시설을 하게 되면 2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을 쓰려면 3번을 세워야 되는 거죠. 풍력 같으면. 그러니까 시설의 수명 면에서 풍력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3배의 원가 상승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인들을 다 결합해 볼까요? 건설 원가의 차이 1.8배, 가동률의 차이 2.8배, 수명의 차이 3배, 이 세 숫자를 곱하면 15.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배가 된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풍력 발전이 15배나 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풍력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서 풍력 발전은 간헐성이라고 하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전기가 생산이 되고 바람이 멈추면 전기 생산도 멈출 수밖에 없는 현상, 이런 것을 간헐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전기의 생산을 수요와 일치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기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도 문제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도 문제입니다. 늘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그게 어긋나게 되면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버리거나 또는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고요. 모자랄 때는 보조 전원, 즉 백업 발전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겁니다. 원전에 비해서 풍력은 백업 발전 시설의 규모가 매우 커야 합니다. 바람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백업 발전 시설은 LNG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 이런 걸 이제 못 짓게 되고 원전도 못 짓게 되지 않겠어요. 탈원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 가동하는 비용이 다 모두 국민 부담인 거예요. 풍력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LNG 발전소를 또 따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 LNG 발전이 이산화탄소 CO2 발생의 주범인 겁니다. 또 급히 껐다 켰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백업 발전소이기 때문에 바람이 줄어들면 LNG 발전을 켜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면 LNG 발전소를 꺼야 되고, 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껐다 켰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매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켜놓는 것보다. 사실 풍력 발전을 하는 이유는 화석 연료, 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우는 데에서 나오는 CO2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바람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LNG 발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백업 발전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전력망 붕괴의 위험은 상존할 겁니다. 풍력, 태양광의 비중이 높은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전기가 남으면 말이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전력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전기가 남으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해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독일조차도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력망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때 어디다가 수출할 때 넘길 때도 없고, 모자란다고 어디 가서 빌려올 때 수입할 때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요 공급을 100% 맞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업 발전이라고 하는 걸 가동하는 시간을 잘못 맞춰서 삐끗이라도 하는 날이면 언제든지 블랙아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커질수록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초에 텍사스주가,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잖아요. 그 사태를 겪은 것은 단순히 한파 때문만이 아닙니다. 텍사스는 스스로 전력망을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다른 주로부터. 근데 만약에 다른 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면 한파로 발전이 멈추더라도, 자체 발전이 멈추더라도 정전까지는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 전력을 꼬우면 되니까.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전력망이 고립된 우리나라가 풍력 같은 것을 기저발전원으로 삼았을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이 텍사스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클라이밋 빌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요구하는 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CO2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그렇게 기후까지도 바꿀 정도로 위대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는 가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제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국제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또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부는 이런 북해 지역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북해에 접하고 있는 노르웨이,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풍력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태양광 같은 것은요, 드넓은 사막이 펼쳐져 있는 나라들이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대,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의 사막은 해가 길고 또 햇빛은 사철 뜨겁고 버려진 모래 땅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불모의 땅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태양광 패널들 갖다가 널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공짜로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면요, 농사를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심든가 거기다가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경쟁력 없습니다. 풍력도 경쟁력이 없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감용 에너지는 원자력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뛰어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버리고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한 대가 아마도 막대할 겁니다. 그 엄청난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날아들 것이고요. 또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발전기들, 그 태양광 패널들, 그게 다 폐기물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어요. 그 폐기물 또한 엄청나게 우리가 떠안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산업정책 또는 반도체에 대한 대중 압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차이나와 미국이 서로 한 번씩 상대방을 과소평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의 저력과 무서운 그 위력을 미국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동 문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수습하려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차이나가 무섭게 힘을 키워갖고 지금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언더에스티메이트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그 중국 전문가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베이징의 그 지도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나 본데, 지금 베이징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야,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미국이 아무리 지금 중국을 두들리고 있지만 저거 언제고 제풀에 꺾일 거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아주 베이징이 느긋하다고 합니다. The Great Delusion에서 깨어난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에 있듯이, 미국은 그간 차이나에 대한 환상, 망상,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갖고 지금 무섭게 변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 그 다음에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이 180도 변해갖고 베이징이 안이하게 생각하듯이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쓰나미가 베이징을 덮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세가, 특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중국을 압박하면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리쳐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뉴욕 타임스지가 아주 그 베이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요즘은 이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날뜨게 놓아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중국몽 그래갖고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도전하는 줄 알았는데, 저 내막을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미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패권 전쟁에서 지면은 단순히 무슨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1, 2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전 세계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중국식 전제국가 모델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개독의 많은 나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이렇게 디클라인하고 어떤 차이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CCP 모델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보면 공산당 찬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베이징에서 막 이렇게 빨간 깃발을 흔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든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인데,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 흔드는 거는 중국 공산당 국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국기. 연세만 하신 분은 저 사진 딱 보면 이렇게 유니폼 입고 빨간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1960년, 70년대 홍위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세계적으로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단호한 생각은 단순히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붙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하고 붙겠답니다. 이 중국 공산당하고 붙으려면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무역 협상 기술 그거 아니죠. 준전시 체제인 총력전 체제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구축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총력전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뭐 진짜 군사적인 전쟁을 하든지 무역 전쟁 같은 걸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요, 백악관, 미 국무성, 상무성, US 될 문제가 아니고 미 의회가 더 난리랍니다. 차이나 요번에 꼭 손봐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초당적인 의미가 뭐냐면, 요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나 배신이 이슈만 나오면 박수 착착 치면서 공화당, 민주당이 일치단결하고, 그 밑바탕에는 아메리칸 시티즌, 보통 미국 시민들이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무섭게 변한 이유 첫 번째, 이제 워싱턴은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차이나만 좋은 일 시킨 WTO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간 자유무역 WTO 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통해 버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워싱턴에서 전혀 이야기 안 나온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은 WTO 자체를 이야기는 안 합니다. 미국 워싱턴 관료 자체도 WTO 기껏 매겨놨더니, 차이나가 아프리카, 아시안, 남미에 무슨 한 7, 80개국 개도국 이렇게 패거리 맹기를 갖고 WTO를 좌지우지한다고. 우리가 WTO도 끝났고 FTA도 제가 실제로 끝난 겁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의 새 대통령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차이나를 공격할 때는 차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수적 흑자를 엔조이하면서 스틸 아메리칸 잡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러면서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 폭탄을 매겨가지고 미국과 중국권의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맹길면 최소한도 미국이 일자리를 차이나에 뺏기지 않는 그런 기초적인 무역전쟁의 개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보여도 기본적인 중개된 철학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워싱턴은요, 딱 이렇게 보면서 지금 차이나를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맹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기둥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럼 기둥 3개로 충분히 중국 경제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버리면요, 중국 경제를 받치는 기둥 2개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단단한 국가 경제든지 기둥 2개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콜랩스, 몰락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워싱턴이 단단히 벼르면서 중국 산업, 중국 경제를 철저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디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찾기 위해서
4개 핵심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미 정부가 범부처적 연구해갖고 지난 6월 8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어렴풋이 생각한 4개 산업,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을 해봤는데 딱 이 6월 8일에 나온 보고서 결과에는 That's the point. 바로 저게 중국의 크리티컬 약점이다. 뭐냐? 반도체라고 이제 미국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만 꽉 잡으면 중국 경제 기둥두기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한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빼면 순수한 중국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는 10%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은요, 무슨 조선 산업이나 철강 산업하고 달리 이 자체 기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중국이 무슨 빅데이터, 무슨 인공지능 그러면서 4차 산업에서 자기가 선두주자라고 폼 빡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 제조업의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참 미국이 이번에 중국 압박작전, 중국 총력전 체제는 진짜 지배합니다. 지금 이 4개 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산업이 설 땅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무슨 그 보고서를 미국이 범부처적으로 연구하겠냐면 6개 전략 산업, 군수, 밀리타리, 보건, 바이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운수, 농수산물, 식품 6개 전략 산업에 대한 공급망 보고서를 지금 맹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걸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고서 나올 때 또 미국이 중국의 넥스트 아킬레스건 산업이 어떤 거나 딱 알고 그거를 확 찌를 겁니다. 그간에 사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차이나를 과소평가할 때는 야 글로벌리제이션 그거 좋은 거지 저거 뭐 글로벌 아웃소싱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미국의 모든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효율성이 높은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 갖고 이 수입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뭐 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고 이건 윈닝 게임이고 everybody happy, every country happy 세계가 다 해피하다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의 환상에 빠졌잖아요.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차이나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유명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그 버그스텐하고 이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통상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엄브렐라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안보 통상이었다. 그러니까 경제나 비즈니스 논리보다는 안보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나 미국 시장을 이제 코리아 같은 나라에 개방한 이유가 뭐냐면 코리아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소비에트 그다음에 붉은 중국하고 최전선에 싸우고 있다니까 저 나라 도와줘야 돼. 미국 시장을 개방해 주는 게 우리의 군사 동맹인 코리아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보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도 기본적으로 안보를 다룬 국무부가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 통상으로 경제 논리가 안보 논리를 앞섰게 경제 통상으로 미국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미중 패권 정제 신냉전 시대는 다시 안보 통상으로 바뀌어갖고 야 무슨 비교우의 원리 무슨 로우 코스트 에피시언시 저리가 저러가지고 차이나만 조금을 시키는 거야. 국가 안보 우선주의를 이제 미국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이요 USTR하고 상무성이 통상의 주무부서로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면 마지막 최종 조율 단계에서 국무부가 참석해갖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난 6월에 나온 그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범부처적으로 작성했는데 놀라웠게도 여기 국방부가 참여했습니다. 아니 통상정책, 대외적인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초기부터 국방부가 참여한 겁니다. 미국의 대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미 의회가 이 백악관의 발목을 잡은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 워싱턴의 분위기는 백악관하고 의회가 일치 단계라고 짝짝짝짝 우리가 너무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차이나 배싱하는 행정명령, 이규제크티브 오더를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엔타이 차이나 액트, 반중 차이나 배싱하는 입법이 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13959는요,
중국의 군산 복합체에 대한 투자 금지입니다. SMIC, 반도체 업체죠. 차이나 텔레콤, 하웨이 등 59개 중국 업체는 약간 중국의 어떤 밀리터리하고 관계가 크니까 미국이나 미국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 이겁니다. 베이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될 때는 백악관뿐만이 아니고 미의회입니다. 요번에 미의회가 나서서 중국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강력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유시카랍니다. 여러분이 유시카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이 미국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요거는 이제 공화당의 척슈머 상원의원이 이제 막 주축이 될 겁니다. 하는데, 차이나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7개 액트가 있는데, 처음이 이제 Strategic Competition Act. 차이나가 이 개도국에 대해서 굉장히 약탈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건 1대1로 하면서 그냥 개도국이 부담할 수 없는 뭐 이 인프라 버리고 제도국이 빚더미에 안 들고 이제 그걸 핑계로 항구에 대한 사용권 같은 거 얻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나서야 되겠다. 두 번째, 미국이 기술을 훔치려고 의도하는 중국의 모든 국영 기업을 조사해 갖고 이걸 공개하겠답니다. 광고에 게시하겠답니다. 이거 중국 잘못하면 완전히 쪽팔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칩 액트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500억 불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이 말입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갈수록 차이나에 대해서 강경한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이 법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또 미 하원에서는요, 이글 액트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도 이제 중국을, 차이나를 배신하는 법안인데, 궁극적으로 이 상원이 발의한 유시카 법과 하원이 발의한 이글 액트가 합쳐져 갖고 통합법을 내면 진짜 거의 총력전 체제로 차이나를 압박하는 강력한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미팅 더 차이나 액트라는 걸 매기는데,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차이나가 돈 세탁하는 거 규제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강제 노동과 검열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하게 맞서겠답니다. 트레이드 액트 오브 2021에 하면 신장 유구로 강제 노동한 거. 그리고 미 세관은요, 요새요, 신장 유구로서 면하면 가차없이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검열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간섭받으니까, 이건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차이나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클 수 있던 건, 아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부가 이 막대한 산업이나 중국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딱 노리고 있는 게 차이나의 빅 펀드입니다. 이게 한 300억 불 규모인데, 중국 정부하고 중국 개발은행이 한 60% 돈을 대고 기타 중국의 국영기업이 40%를 댔는데, 이 정부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직접 주면 이제 미국이 이나 서방세가 이렇게 문제 삼을까봐 이런 식의 빅 펀드를 맹기려서 살살 중국 사람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일반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민간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의 이 같은 초강수 중국 압박 전략, 초토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일 큰 그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공급망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간에 미국 기업이 너무 단기적인 자본 이득에만 집착했다.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가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해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 자동차 배터리 산업 육성 같이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약간 미국의 어떤 산업계에 대해서 일침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계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반도체 공급망 체제가 구축되면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가격이 35%는 60%가 뛸 거다. 그럼 미국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미국 반도체 협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 IT 공룡 기업이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죠.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제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니까 참석하신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도가 바람을 못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안보 이슈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아무리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라도 미국 연방정부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GM, 포드 등에 대해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이해하는 건데,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약간 비판적인 학자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트랜스내셔널 펌스, 초국적 기업, 후트레스 펌스, 뿌리가 없이 왔다 갔다 헤매는 기업이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초국적 기업이란 말은요,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자기 그 기업의 비즈니스 이익하고 맞으면 미국이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나라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이론상의 이야기 아니고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만디에 상륙한 미군이 깜짝 놀란 게요. 이 독일군이 몰고 나오는 차를 보니까 미국 트럭하고 GMC 트럭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저 왼쪽에 GMC 트럭이죠. 연세만 하신 분은 옛날에 군용 트럭 그러면 그냥 제무시 트럭을 대명사로 부를 정도로 2차 대전 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힘 좋은 트럭이었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몰고 나온 차가 지금 오펠의 블리츠란 트럭인데, 어떻게 봐도 두 트럭의 모양이 비슷하고, 이 속에 엔진을 봐도 저 독일군이 사용하던 오펠 브리츠 트럭 엔진이 결국은 GM 기술이라는, GM 엔진이라는 겁니다. 1929년에 GM이 그 오펠을 인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에 있는 오펠이 GM의 좌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GM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엔진 기술을 독일의 자회사인 오펠에 준 거예요. 독일의 오펠 트럭이 전쟁 기간 중에 약 13만 대가 생산돼 갖고 미군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GM이나 포드가 나치에 협력했다고 비판되는 그 기사를 썼죠. 지금 단계에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이 중국 시장을 일을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그런 중국 앞에서 반발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를, 특히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수혜자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차이나가 겁없이 넘지 말아야 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차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베이징의 지도자들의 손자병법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손자병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적군하고 싸우려면 적을 먼저 알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베이징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진짜 모습,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이나가 없어도 계속 번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차이나가 세계 무대에 들어오기 전에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번영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의 차이나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협력 없이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투자하고 미국의 기술과 방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세계 3대 제국을 붕괴시킨 나라입니다. 독일 제국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 그 다음에 냉정시대 소련 제국을 확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번째로 중화 제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죠. 미국은요, 제국 킬러입니다. 엠파이어 킬러입니다, 미국. 역사적으로 대영 제국이나 일본 제국이나 모든 나라들은 영토를 확장하든지 또는 해외의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밸류, 가치를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 이걸 위해서면 진짜 2차 대전 때, 한국전쟁 때 미국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미국이 지켜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단순치 않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압박하는 외세, 즉 미국이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하겠다고 호언했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만리장성 컴플렉스에 빠진
차이나가 스스로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를 흘린 적도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